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프로젝트의 사회를 맡게 된 우문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제 8자까지 이렇게 넘어왔는데 그동안 사실 처음에 한 2, 3회 정도는 일반적인 세계의 어떤 흐름이라고 그럴까 이런 거를 좀 이렇게 하다가 한 세 차례 정도 그렇게 거쳐서 벌써 한 5차째가 되는 것 같은데 정치 경에 5차째 강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직접민주주의라든지 시민의회라든지 오늘 또 열린민주주의라든지 다음에 또 있을 종합 토론을 이렇게 거쳐서 정치 영역을 좀 쭉 훑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한번 쭉 보시면 지금 많이 아마 프린트를 못해서 지금 갖고 계신 분도 있고 못 갖고 계신 분도 있는데 대략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오늘 열린민주주의에서 그 발제가 이래경 선생님이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열린민주주의는 예일대 그 랑데모아 교수가 출간한 2020년도에 출간한 오픈 데모크라시라는 책을 참고로 해서 발제문이 작성됐고요. 그 발제에 대해서 대담 토론으로 토론 겸 대담 토론인데 이 토론은 황치연 헌법학 박사가 오늘 토론을 맡겠습니다. 이 발제 내용에 대한 토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이 여기 라운드에서 여러 의견들을 이렇게 좀 발제자하고 토론자가 이렇게 해서 질의응답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는 말씀으로 오늘 사실 여는 말씀에 좀 제가 여기에다 정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임상훈 선생님 모시고 여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네. 갑자기 부탁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회의 직전에 저한테 여는 말씀을 드리러가니 폭망합니다. 예, 우리 이내경 선생님과 함께해서 이래경이라고 그래야죠. 이래경 선생님과 함께하는 희망세상 프로젝트.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제도권 지식인들이 다루지 못하는 우리 사회 비판적, 창조적, 지성의 집합체 내일을 여는 지성인들의 담론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고 지난 몇 번에 걸쳐서 저도 관심 있는 주제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 제 8차 우리 이 프로젝트 희망세상 프로젝트의 정치 분야의 이른바 직접 민주주의 과제 오늘 그 대단원의 막이 아니라 하나의 소결을 맺는 그런 토론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다 같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활발히 그 토론에 참석하셔서 우리 당장 지금 우리 급한 일은 이 윤석열이 어떻게 끌어내리냐지만 그 다음도 준비해야 하고 이른바 내일을 준비해야 하니까 이런 토론이 값진 토론이 되기를 희망하고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정치의 혁신이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넓게 보면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프로젝트로 그렇게 쌓아 나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대한민국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넓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통일 한국 아니면 코리아 전체를 뭔가 혁신하고 원래 이래경 선생님이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을 좀 맡으시긴 했었지만 사실 민주당만 혁신해갖고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전체 아니면 한반도 전체를 좀 뭔가 혁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뭐 제안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래경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쭉 진행을 해오고 계시는데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열린민주주의에 대해서 이래경 선생님 이 아까 큰 틀에서 그런 큰 틀을 열린민주주의 하나 제안으로 이래경 선생님 발제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이래경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벌써 8번째네요. 이제 제 미천이 서서히 동이 나기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원래 책이 2020년에 오픈 데모크라시라고 발간이 됐는데 제가 이거 발간되자마자 연락을 해서
판권을 샀어요. 그래서 2021년에 판권 계약을 맺었는데 번역을 요청을 했더니 이 번역이 어려운지 원래 예정대로라면 올 여름에 출간이 됐는데 번역자가 아직 그 번역을 완성 못해서 아마 내년 초쯤 출간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목에 상징하듯이 오픈 데모크라시, 처음 들어보는 얘기죠. 우리는 그동안 데모크라시 그러면 딱 고정된, 확정된,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이미 합의된 내용만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민주주의 실제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민주주의는 역사의 패러다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끊임없이 부닥치고 갈등하고 조정하고 합의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민주주의도 우리 삶을 질곡하고 우리 삶을 억압하고 우리 삶을 배반하면 그 민주주의는 격파하고 새로 바꿔내야 되는 게 그게 민주주의죠. 그런 개념에 새로운 개안을 열어주는 게 오늘 주제입니다. 근데 이 저자 헬레네 랑데모어를 제가 조금 소개해드리면 지금 40대 중후반 젊은 여성이에요. 대단한 미인입니다. 출생은 불란서 여성이고요. 고등교까지 불란서에서 나와서 지난번 우리 김상준 교수도 뉴스쿨을 거쳤는데 랑데모아도 뉴스쿨을 거쳐서 하버드의 석박사를 거치죠. 근데 하버드 석박사를 거쳤는데 본인이 의도적으로 예일 대학을 지망을 해서 거기서 이제 조교 생활을 시작합니다. 왜 예일 대학을 선택했을까? 대단히 야심찬 여성이에요. 예일 대학은 민주주의 정치학에 전설적인 인물이 있었던 대학입니다. 로버트 달. 1915년에 출생해서 2014년에 돌아가신, 우리나라는 100살까지 사신 분인데 그분이 1940년도에 정치학 이제 학자로 활동을 했고 미국의 정치학회장도 상당히 오랫동안 했고 그동안 우리가 그냥 뜨내기로 알고 그냥 감각적으로 알고 있던 민주주의를 완전한 하나의 체계를 만들어서 민주주의를 시스템적으로 완성시킨 그 민주주의 정치학에는 말하자면 큰 족적을 남긴 그 큰 거인이죠. 그런데 그래서 예일 대학이 미국에서도 정치학에서는 가장 선두를 차지했던 대학인데 그 로버트 달의 민주주의 이론에 도전장을 던지고 예일 대학을 들어간 그렇게 야심찬 여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 오픈 데모크라시 그 전에도 예일 대학 조교로 있으면서 쓴 게 데모크라틱 리즌, 민주적 이성이 뭐냐? 우리가 지난번 칸트의 이성을 공공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하버마스 얘기도 했고, 그 데모크라틱 리즌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집단지성 얘기를 하고 룰 오브 맨이라고 그러는데 다수의 룰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다수결의 룰은 아니에요. 나중에 나오면 메조리타리안 룰이라고 해서 수기와 토론을 통해서 다수화로 몰아가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2012년에 썼어요. 그 다음에 이 여성이 그 핀란드가 현재 가장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국가죠. 그 행복지수도 이제 세계 1위로 알려져 있는 그 핀란드가 자기 국가의 현안 문제들을 아젠다 세팅하고 토론하는 과정에 그 핀란드는 온라인이 가장 세계적으로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 IT 그 네트워크가 전 국민한테 아젠다를 던져주고 그 의견을 수렴하고 제기된 문제들을 종합해서 솔루션을 찾아가는 그야말로 혁신적인 국가죠. 그 과정을 크라우드 소스 오프로드 트래픽 로우 익스피리언스 인 핀란드 해가지고 그 과정에 대한
저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프로드라는 건 제도권 밖에 기존의 제도권 밖의 방식으로 실험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 오픈 데모크라시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디베이팅 데모크라시 민주주의를 논쟁하자. 이 논쟁하는 게 과한 거냐? 아니면 논쟁하지 말아야 되느냐? 라는 도전적인 질문으로 또 책을 써요. 그러니까 대단한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학자죠. 그래서 이 책은 뭐 챕터가 한 8개 챕터가 있는데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기존의 정치 가버넌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딱 규정돼서 고정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새로운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을 소개하는 거가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선거 때 주권자로서 그 선거 주권을 행사하면 모든 민주주의 행사가 그거 하나로 끝나는 4년에 한 번 끝나는 5년에 한 번 끝나는 주권행위가 아닌 일상적인 참여의 문제 그것이 있다. 그래서 선거제 대의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했다고 규정하고 그 대안의 문제들을 이제 경험과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문제는 그럼 선거를 통하지 않은 방식이 합법적인 거냐, 레지스티머시 합법적인 거냐, 적법한 거냐, 법적인 강제력을 가질 수 있는 거냐, 가질 수 있다. 근데 그 갖기에는 이러한 전제를 만족시켜야 된다. 라는 자기 제안을 이 책에 이제 결론적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해왔던 얘기죠. 현재 선거제 혹은 정당 중심의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현존 방식의 한계가 왔고 이제 다시 이 위기가 어디서 왔느냐를 되새겨보고 성찰해 보니까 18세기에 출발한 이 정당 중심의 대의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위임한 그렇게 해서 그 위임받은 엘리트 중심의 혹은 재력가 중심의 과도 정치였더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선거 방식의 민주주의는 엘리트와 재력가를 위한 과도 정치였다. 라고 이 여성은 단정을 줘요. 그러면 대안이 뭐냐 했는데 이 란데모아가 아까 했던 핀란드 경험 아이슬란드인데 아이슬란드는 그 바이킹의 관행이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기후 문제를 가지고 전 국민 대토론을 하는데 그 세 군데 제가 깊이 관여한 경험을 기록했고요. 그 첫 번째 저희가 아이슬란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이슬란드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아이슬란드가 추운 지방이잖아요. 근데 이제 날이 풀려서 여름이 되면 여름에 그 아이슬란드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이 한 군데 모여서 아이슬란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현안들을 끝장이 나도록 토론하고 헤어져요. 그게 그 아이슬란드 바이킹의 전통입니다. 싸갑니다. 신화 같은 적입니다. 그 전통 위에서 그 아이슬란드가 경제적 위기를 맞이했거든요. 그 경제적 위기를 맞이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 그래갖고 그 개헌 작업을 하는데 그 추첨으로 그러니까 그 그리스에서 했던 평회를 만들었던 그런 추첨 방식 이제 여론조사 기관들이 추첨의 방식이 아주 고대화되어 있고 현대화되어 있죠. 그런 방식으로 950명을 모읍니다. 그래서 950명이 그야말로 그 아이슬란드 여름에 모였던 끝장 토론을 하죠. 그 끝장 토론한 내용을 25명이 요약해서 그걸 이제 문건화를 하는 겁니다. 그 다큐멘테이션하고 검토하고 그래서 이제 확정하는데 그 토론하고 확정하는 과정에 핀란드가의 것처럼
오프로드 온라인을 열어가지고 수많은 국민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것도 반영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기존의 의회안과 별도로 시민의회안을 내놔서 국민투표를 했는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확정하기 위해서 가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시민의회가 만들어낸 개헌안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탈리아 전문 집단한테 맡겨요. 검토를. 근데 거기서 멘트가 내용은 훌륭한데 법 논리상의 결함이 있다. 논리상의 상충이 있다라는 멘트를 받아요. 그 멘트 때문에 기득권 세력인 법원이 시행을 보려합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이 기존의 선거가 아닌 새로운 민주주의 그런 게 가능하구나 하는 개안의 사례로 다가온 거죠. 그런데 이러한 선거가 아닌 방식이 아이슬란드만 있었냐? 지난번 김상준도 소개했지만 그 이전에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이건 주죠. 나라가 아니고 주단위에서 선거법을 개혁하기 위해서 시민총회 방식이라는 걸 열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950명이었는데 963명이 일단 추첨이 됐고 그 추첨된 사람을 다시 158명으로 재구성해서 시민개혁안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문제가 뭐냐? 그 시민회법이 법적 효력을 만들기 위한 절차 규정이 너무나 가혹했던 거예요. 거기서 뭐냐면 77개 선거구에서 60% 이상을 지지받아야 되는데 57.7%로 부결됐어요. 지난번 제가 직접 민주주의 얘기할 때도 그렇지만 직접 민주주의에 유권자 시민이 직접 참여한 의사들이 국민 소환제가 무용지물이 되는 대부분의 과정은 절차가 너무 가혹해요. 투표 참가율이 30%를 넘어야만 국민 소환이 된다. 이걸 돌파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럼 국민 소환제가 무용지물이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겁니다. 아일랜드는 다행히 상당한 성공 사례를 넘겨요. 아일랜드도 우리나라 금융위기를 당하듯이 외환위기를 당해서 거의 국난지경에 빠지면서 시민의회를 구성하는데 아일랜드는 좀 재밌어요. 처음에는 헌법의회를 구성하는데 기존 의원들 33명, 일반 시민 66명, 그리고 국회의장 해서 100명으로 구성해가지고 여러 가지 안을 하는데 일부 안은 통과가 되고 일부 안은 부결이 됩니다. 그래서 동성결혼 합법화는 통과가 되고 대통령 자격 연령 낮추는 것은 부결이 됩니다. 2012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2016년에 다시 시민회의를 구성하는데 이번에는 국회의원들을 싹 빼고 추첨으로만 구성된 국민들 99명의 법적인 전문가, 대법원 판사 한 사람이 결합을 해서 많은 현안 주제들을 토론하고 상당 부분이 법제화가 되는. 그래서 아일랜드는 시민의회가 대단히 성공적인 사례로 정착이 돼요. 그 다음에 조금 케이스는 틀린데 덴마크는 훨씬 이전에 과학기술 시민회의라는 조직이 있어요. 과학기술이 우리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과학기술이 전문 집단 혹은 그 이해관계가 갖고 있는 소수 집단에 의해서 전행적으로
저기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 시민의 시각에서 판단하고 결정하자. 그 국회 밑에 과학기술 시민회의를 만들고 일반 시민들, 주부, 학생, 교사들이 참여해서 자기 생활의 얘기로 기술적 주제들을 다뤄왔습니다. 이건 굉장히 과학기술계에서 유명한 얘기예요. 그 덴마크가. 그래서 요약하자면 선거 위임 대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정치 방식이 있더라 라는 것을 이제 개안하기 시작한 거죠.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IT 기술이 발달을 하니까 옛날에는 그게 불편하고 가서 해야 되고 무슨 그 원거리지고 불편한 부분이 IT 기술이 되면서 온라인 방식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작가도 썼지만 핀란드 같은 경우에 아주 대단히 성공적인. 그래서 모든 국민들한테 현안에 대한 문제를 공유하고 모든 국민한테 제안을 요구해서 그걸 맡아서 그 내용들을 검토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이루는. 또 하나, 그러면 그건 작은 나라들만 가능한 거 아니야. 주회 단위에서 가능하고 아이슬란드 같이 조그만 나라나 가능한 거지 대국에서 가능하겠어? 라는 질문을 던지죠. 이게 직접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케이스는 정확히는 않지만 불란서에서 노란 조끼 사태가 심각하게 벌어졌죠. 그 노란 조끼의 사태는 뭡니까,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 화석연료 값을 올려버린 거거든요. 올려버리니까 가난한 서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파리 시내는 비싸니까 파리 시내에 전부 떨어져 있는 외곽에 살고 있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차를 끌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료값을 올린 거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게 서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난 거죠. 노란 조끼가. 그리고 하여간 여러 명도 죽고 수백 명이 다치는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번지면서 그 마크론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를 봉착해요. 근데 이 마크론 이 친구가 젊은 친구라는데 아이디어가 반짝반짝했고 결국 이 문제는 기후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생한 거 아니냐. 그리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럼 기후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전 국민 대토론회를 조직해요. 그 조직하는데 랑데머가 참여를 합니다. 자기도 불란서 해주니까 기획하고. 그래갖고 약 6천 개의 지역구에서 150만 명에서 200명에 가까운 프랑스 국민들이 참여해서 그 몇 달 동안 그야말로 열띤 토론을 하죠. 그래갖고 그 열띤 토론을 한 수기적강을 집약해서 기후 문제에 대한 불란서 시민들의 일반적 합의를 도출해냅니다. 마크론이 정치적 기술이 뛰어난 놈이에요. 그러니까 6,700만의 프랑스도 수기적 민주주의가 가능했다 라는 사례를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거제가 아닌 직접 참여하든 대의적 참여든 추첨을 통해서 대의적 참여라든 그러니까 선거 대의제. 근데 이제 이 양반은 직접 민주주의보다는 대의적 민주주의의 방점을 둬요. 추첨 혹은 셀프 셀렉티드, 그러니까 자발적 자천 등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일상적으로 대중의 수기적 참여와 가정이 민주적 절차로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래갖고 헬레네는 그걸 자기 표현으로 representing and being representative in return via deliberation process 해가지고 수기적 과정을 통해서 대의적 방식으로 대표가 되든 그 결정을 하든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근데 요 얘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직접 민주주의에서 정의한 정의 내용을 말하자면 인용한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to rule and to be ruled in return이라고 그랬어요. 그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그 정치적 방침을 결정하고 그 결정에 승복하는 것, 통치를 받는 것, 이게 민주주의다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를 쭉 전개합니다. 민주주의는 기본 개념적으로 데모크라시, 민중의 지배, 다른 영어로 말하면 시민들의 힘. 근데 이것이 18세기 유럽에서 만든 민주주의에서만 있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원형적으로 다양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얘기하는 유럽의 전형적인 그리스의 민회, 광장에서 모인 파이널 예스, 파이널 세이 하는 그리스의 민회가 있었고, 아까 얘기했지만 아이슬란드 바이킹이 한여름에 모여서 끝장 토론을 했던 그 토론 문화가 있었고, 고대 인도도 그런 문화가 있었고, 대한민국의 고대 향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화백 제도로까지 저희가 유습이 내려오죠.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있잖아요, 스위스의 란데스케마인데, 그다음에 미국 건국 초기에 타운홀 미팅, 이런 것들이 선거를 통하지 않은 토론과 수기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져 왔다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원형적으로 생각하는 그리스 민주주의에는 선거가 있었을까요? 그리스 민주주의에는 선거가 없었습니다. 그리스 민주주의는 광장에서 모여서 토론하고 결정했고, 중요한 몇 사람들, 집정관이나 장관들은 평의에서 선출을 했죠. 선거는 없었어요. 선출을 했지. 예? 근데 우리는 지금 선거만이 민주주의라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아니다. 선거만이 민주주의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방식이 있다. 근데 이게 미국의 소위 독립선언하고 건국헌법이 근대 민주주의 헌법의 기초가 된 걸로 돼 있는데, 그때도 뭐 지난번 우리 황 박사님도 얘기했지만, 미국과 유럽의 정치 제도에 처음 출연할 때는 데모크라시가 아니에요. 지배계급, 그 당시에 잘 나가는 리버럴들이, 부르주아들이 자기 기득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공화적, 법치적 합의 체제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데모크라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럽과 미국이 원래 출발한 것은 그 일반 대중이 참여해서 일반 대중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의 그 질서를 유지하는 엘리트들, 권력자들이 협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사실은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 오픈 데모크라시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아마 첫 강의인가 두 번째 강의에서 소개한 녹색평론에서 만든 민중의 이름이로라는 책이 있어요. 영국 사람이 쓴 건데, 그 친구 이름이 이보 모인데, 그 친구도 이 얘기를 아주 장황하게, 원래 민주주의 출발은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아니야,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출발한 게 민주주의였다라고 아주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약간 편향적일 수도 있는 정도로 민중의 이름에서는 그걸 아주 장황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서 헌법을 기초한 제임스 메디슨은 사실은 자기네들이 그 엘리트 지배체제가 일반 다중의 인민들에 의해서 도전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그 일반인들, 무식한 복도 같은 일반인들이 기배체배를 흔들까봐 그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설계했다는 거예요. 미국의 건국헌법이 조금 심한 얘기죠. 그래서 연방제도, 상하 양원제도, 대통령 거부제도,
사법권의 강화도 그런 무지랭이 같은 인민들의 위험을 제거하고 분산시키고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만들었다. 조금 과한 얘기죠. 존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법권을 굉장히 소중하게 얘기해요. 존 로스 같은 경우는 이 연방 대법원은 미국의 아주 중요한 제도로 높이 평가하는데, 하여간 이 여성은 그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임스 메디슨 말고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제퍼슨은 연방주의자가 아니에요. 독립된 주를 중심으로 하고 농촌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타운홀 미팅을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좀 더 얘기가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8세기부터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뭐 차티스트 운동도 하고 파리 금운 운동도 하고, 이제 노동자들이 운동해서 그 가진 자와 소수만이 정치를 참여했던 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보편적인 4개의 선거 원칙으로 확장돼서 일정 나이가 되면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보편적 일반적 그 선거제로 왔죠. 근데 그 반면에 소위 유럽이 만드는 이성과 합리성에 의해서 공공제도와 행정체제가 효율성 중심의 합리성을 추구하면서 그 자체 메커니즘이, 그 제도가 비인간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일반 개개인의 삶을 질곡시키는 기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버마스 등등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위 그 시민사회 공론의 그 비인간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대화와 공론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상적 공공 담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이 얘기를 한 게 1970년, 80년대인데, 그래서 40년, 50년이 지난 지금 민주주의가 과연 이 양반이 얘기한 공공적 이상적 공공 담화가 작동을 했나요? 현재 평가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하버마스의 이상적 담화 이론은 실패했다. 그 뭐 중간에 뭐 메디어도 있고 폴리티컬 파티도 있고 있지만, 메디어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거대 자본, 아니면 무슨 네오콘 및 패권의 외건 밴드, 홍보 수단화되어 있죠. 요즘 보세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을 알 수 있나요? 전부 서방 언론들은 우리한테 조작된 거짓말만 전달하고 있죠.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 현실도 그렇잖아요. 조중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대했던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우리한테 진실을 비판을 전달하지 않고 있잖아요. 뭐 정당은 말할 것도 없죠. 정당은 어떻게 보면 심하게 하면 하수인, 혹은 그 기회주의, 야합주의에 혼쭐 빠져 있죠. 그래서 결국 이상적 공공 담론력 가지고는 이 법적 강제력을 가진 제도 정치와 소수 엘리트를 넘어설 수가 없다 라고 랑데모아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주주의를 정치학적으로 완결된 논리로 저기했던 로버트 달의 정의를 수정을 해요. 그때 로버트 달은 그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 시민 주권의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뭐라 그러냐면, 모든 시민들은 공공체 정치 가버넌스에 관련된 모임과 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는 게
시민 주권적 원칙으로서의 민주주의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이 여성이 뭐라고 수정을 하냐면 그냥 참여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현안의 내용 처음부터 아젠다 세팅부터 일반 시민이 참여해서 이게 현안이야, 이게 아젠다야, 아젠다 세팅을 시민들이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권에 뭐 던져진 게 아니고 우리가 아젠다를 만들어 그리고 그 아젠다를 갖고 토론하고 수기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다. 만들어 놓은 판에 가서 가부를 결정하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젠다 세팅부터 그 아젠다에 대한 내용의 구체적인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이게 진짜 민주주의. 그래서 이것이 오픈 민주주의고 수기적 민주주의다 라고 새롭게 개념을 설정한 거죠. 그럼 민주주의는 뭐냐? 뭐 존 롤스가 정확히 규정했지만 민주주의는 자기 삶을 결정하는 그 가버넌스 룰에 대해서 자기가 참여해서 결정하는 것, 그 결정이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는 것, 모두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 있는 것. 우리가 4대 원칙으로 얘기하는 선거가 이거에 의한 거죠.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차별이 없다. 선거권은 1인 2표다. 어떤 놈은 2표가 아니다. 존엄하고 평등하다. 라는 게 하나 있고 그럼 그걸로 다 끝나는 거냐? 아니죠. 인스트루먼트는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민주주의는 선의적 결과를 가져와야 된다. 공공의 선을 이루어야만 민주주의다. 공공의 선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 삶을 즐겁고 압박하고 탄압한다 그러면 실적인 삶을 악화시킨다 그러면 그 민주주의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존 체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얘기하겠죠. 그럼 누가 저기 뭐 처치를 얘기했다고 그러나요? 민주주의는 최고의 솔루션은 아니지만 차 혹은 차선의 솔루션이다. 맞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네. 그래서 역사적으로 100%는 아니지만 현실적인 솔루션이고 특히 이제 지역 우리가 이제 지역에서 하잖아요. 지역 배려의 실제적 형태다. 차선의 방식이니까 수용해야 된다. 팔아. 일반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일하니 생업의 적이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에 참여하고 활동하겠느냐. 그러니까 위임한다. 에이전트, 대리 하는 게 맞다. 위임해야 된다. 대리인을 선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가 고약해요. 아까 그 제퍼슨도 얘기했지만 일반 대중을 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폭도 아니면 우매한 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필터링하고 그 부분을 범퍼링 해는 역할을 민주주의가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소개했지만 포스트 데모크라시를 쓴 영국의 그 클라우치가 1990년대인가요? 80년대인가요? 포스트 민주주의를 썼죠. 아마 90년대 초 같아요. 그 얘기에 이제 클라우치부터 이제 기존의 민주주의의 활발한 비판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클라우치의 비판은 선거제 대민주가 속빈강정이 됐다. 정당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의 선호와 요구가 정치적 과정에서 결정된 정책과 심한 괴리를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정치는 그건 그들의 게임이야. 우리 삶하고는 상관이 없어. 라는 괴리를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서구 매체들이 프리덤 하우스라고 해서 뭐 정치 자유 지표 발행하는 거 이거 말짱 거짓말이야. 화당이야.
라고 내가 조금 표현이 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줬잖아. 그래서 민주주의를 했는데 그 민주주의가 공동체 공공예산을 가져왔느냐? 특히 1990년부터 현재까지 인류 역사에 없는, 그러니까 1차 대전 이후 전체를 보면 극심한 양극화, 극심한 불평등, 가난이, 불안이 일상화된 세계 전체가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렇듯이. 그럼 민주화를 했다라는 결과가 왜 우리한테 일상적 위기와 불안만 가져오느냐? 라는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적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새로운 패러다임이 뭐냐? 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번 얘기했던 스위스의 직접 민주주의. 160년의 경험을 통해서 스위스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모두가 만족하는 정치제도다. 1년에 4번 국민투표를 통해서 정치인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국가의 주요 현안을 직접 결정한다. 정치적 만족도가 가장 높은 스위스가 있다. 직접 민주주의 모델이 하나 있고, 아니면 직접 민주주의가 어렵다면 대제를 택한다 하더라도 모두에게 개방된 추첨, 자천, 한시적 위임을 통한 새로운 대제를 도입할 수 있다. 그게 아까 아이슬란드나 아일랜드나 브리티시 콜롬비아에서 보여준 사례다. 핵심은 선거제라는 대의제를 통하면서 말은 4대 원칙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비밀이고 뭐 투명하다고 얘기하지만 항상 현실적으로는 왜곡이 돼요. 배제가 되고 소외가 되고 기회를 놓치고. 그러니까 핵심은 확실한 개방성, 모두에게 언제나 필요하다면 참여의 기회가 모든 의제에 열려야 된다. 이것이 21세기가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열린민주주의 조건이죠. 다시 얘기합니다. 필요하다면 모두에게 언제나 참여의 기회와 모든 의제가 열려야 된다.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이 크게 3가지입니다. 하나는 추첨제, 노타리 방식. 이건 뭐 그리스부터 했고 이미 현대 여론조사 기법으로 정립이 된 거죠. 추천 방식은. 두 번째는 내가 하고 싶어. 적극적 자발성으로 참여했어.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한 거냐? 촛불에 모이는 저 시민들 자발적 참여잖아요. 저 부분은 어떻게 평가할 거냐? 저게 민주적이냐? 저게 합법성을 부여할 수 있느냐? 우리한테 매우 현실적인 질문이죠. 촛불 시민들의 저 요구를 합법할 수 있느냐? 우리 지금 이 시점에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한테 잘 안 알려져 있는데 리퀴드 데모크라시, 참 번역이 어려운데 유연한 혹은 한시적 민주주의인데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뭐 170을 갖고 있고 뭐 국힘당이 뭐 100몇 석 갖고 있고 소수정당 몇 명이 있는데 의원을 확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안별로, 의제별로, 현안별로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다른 정당에 자기 정당에서 그 부분에 최고의 저기가 선수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현안과 의제마다 그 당이 자기에 할당된 목을 행사할 때 최고의 전문가를 등장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사안별로 리퀴드하는 거죠. 의제별로. 근데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그 사례는 없어요. 아이디어만 있는 거죠. 아니, 사례가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 아이디어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게 추천제든 자천 방식이든
혹은 그 유연한 방식이든 랑데모아가 이런 5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합법적이다, 법적 강제력을 가질 수 있다 라고 5가지 원칙을 정해요.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모두에게 참여적 권리를 보장했느냐, 모두에게 개방됐느냐, 평등하게 1대1로. 두 번째는 수계 과정을 거쳤느냐, 그 주제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가 얘기를 듣고 찬반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듣고 일반 주권자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수기 과정을 거쳤느냐. 우리가 공론위원회 많이 해봤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번에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 수기의 과정을 거쳐서 메조리타리언 프로세스, 의견이 다수화로 몰렸을 때 비로소 결정을 한다. 조금 더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그 참가자들이 n분의 1로 거울처럼 일반 시민들을 반영했느냐, 다시 말하면 민주적 대표성을 갖고 있느냐. 예를 들어 참가자 중에 서울 시민이 90%고 남자가 80%고 이거는 민주적 대표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 샘플의 n분의 1의 거울처럼 대응된 민주적 대표성을 갖고 있느냐 라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모든 과정이 온 국민한테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이 5가지를 만족시키면 레지스마시, 합법적이고 법적 강제력을 가질 수 있다. 그 결정을. 대민주주의가 위기냐? 아니냐? 우리가 위기라는 걸 다 동의해요. 현재 정치적 가버넌스가 전 세계 모두가 다 위기 속에 있다는 걸 다 인정합니다. 그럼 그 위기는 어디서 오는 거냐? 외부적 환경에서 오는 거냐? 아니면 제도 자체의 결함이냐? 아니면 국제적 정치 영향이냐? 제3의 무슨 팩터가 있는 거냐? 외적 환경과 조건, 신자유주의 전면화가 민주주의를 아주 왜소화시킨 거 맞죠? 정부 역할을 왜소화시키고 정부라는 기능을 꼬깨 해가지고 저 목욕탕 하수구에 버려라. 이게 로널드 레이건 쪽에서 한 얘기예요. 거대 기업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합니다. 특히 하이텍 저기들이 경제 양극화가 민주주의의 기능을 마비시켜요. 이 부분에서 존 롤스가 한 유명한 얘기 있어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재산 소유권적 민주주의가 돼요. 주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민들이 기본적인 재산을 갖고 있어서 일상을 고민하지 않아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한다. 근데 자기가 먹고 사는 바쁜 사람이 민주주의 생각할 생각이 없어요. 투표장에 갈 생각이 없어요. 시간도 없어. 뭘 판단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빈곤화가 저기 되면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결국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희곡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국제적 영향, 국제정치 영향, 미패권이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고 있죠. 솔직한 얘기잖아요. 한국이 특히 그렇잖아요. 네? 제가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갔을 때 제가 어딘가 그 페북에다 그런 얘기 했었어요. 미국이 미 정보기관이 대선에 개입했다.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 나보고 음모주의자, 한미동맹을 해치는 위험한 인물. 저는 근거를 갖고 있었어요. 2018년인가 19년 9월 20 며칠인가 2번에 걸쳐서 CIA 국장과 FBI 국장과 CIA 국장이 와서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너밖에 없다.
형님이 도울 테니까, 대형이 도울 테니까 나가라. 그래서 윤석열이가 대통령 후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미 패권의 영향이 우리한테는 직접적인 영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죠. 모든 시민들이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전제를 현실의 절차적 선거제도가 제약하고 있다. 선거제는 차선의 선택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과 정치에 대한 기대 간의 괴리를 일상적으로 겸허하게 한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 현상이 민주주의 위기의 내용과 그 시점은 틀리지만 대충 모든 시민들이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거야. 그건 그 사람들의 잔치야. 우리 그냥 5년에 한 번씩 선거하는 걸로 끝나는 거야. 그 다음은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고 전 세계적으로 선거 참가 투표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정당의 당원수가 격감하고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랍니다. 딱 하나 예의가 있어요. 대한민국 이재명의 민주당. 그 개딸 때문에 당원수가 급증한 아주 극히 예외적인 케이스가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에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미디어 영향도 있고 다양한 영향이 있지만 정치적 입장이 극단화가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미국이 그렇잖아요. 물론 경제 사회적 조건도 그렇고 정치적 견해도 그렇고 미디어 영향도 있어가지고 의견들이 아주 극단화가 돼서 거의 적대적 수준이 됩니다. 이걸 비토크라시라고 해요. 비토크라시.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 그래서 전 세계적인 정당 중심 대의민주주의는 세 가지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쇠퇴, recession, deconsolidation, 스스로 붕괴되고 그 쇠퇴하고 붕괴가 되니까 거기에 부패가 많아요. 그럼에도 기득권 체제를 옹호하는 사람은 정치 제도가 안정적이다. 거기에 대해서 랑데모가 이렇게 썼습니다. 민주주의 장점은 형체화되고 정치와 일반 시민 간의 간격이 점차 커지면서 자본가와 기득권 세력이 사회를 지배하게 됩니다. 오로지 1% 내지는 10%의 상류층들이 정치의 일반적 흐름을 좌우한다. 거대 자본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개별적 자유와 이들에게 종속된 언론 그리고 정치 기술을 집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명확하죠. 이 랑데모아가 진단하는 게. 랑데모아는 로버트 달이 말하자면 벤치마크입니다. 벤치마크. 그리고 로버트 달이 현대적 대의민주주의의 네 가지 조건을 단 거죠. 주기적인 선거가 4년이든 5년이든 주기적 선거가 있어야 되고 그 선거 때마다 경합하는 복수의 대의기구가 독자적으로 독립해야 되고 시민들의 공론회장을 만들 수 있는 언론의 자유가 있어야 되고 그 선거 결과나 그 과정에 뭐 정당이든 그 프로그램이든 인물이든 평가할 수 있는 그 공간들이 부여되면 그건 대의민주주의의 네 가지 조건을 만들어 적격이다 라고 로버트 달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거 뭐 얘기했다니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대로 가면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고 루소까지 이런 입장인데 민주주의가 하나의 공동체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파운데이션 근간으로 삼아야 된다. 첫 번째는 공동체의 근접성과 소통. 그때 도시국가니까
그다음에 그 누구의 저 루소가 있던 그 도시가 바젤인가요? 제네바인가요? 제네바라는 그 조그만 도시니까 문제가 없죠. 근데 나라가 커지고 대국이 될 때는 이 문제가 어떻게 될까? 고민거리죠. 문화적 동질성, 가치관과 세계관의 편차가 적어야 된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나 루소까지 그런데 지금 그게 가능할까? 자유, 사상적 자유가 보편화되어 있을 때 문화적 동질성이 있다고 그걸 거부해야 될까? 이것도 고민거리죠. 그죠?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문제와 연동된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산층이 두꺼워야 정치제도, 가버넌스가 작동한다. 이거 맞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적 독성, 공동체로서 이론으로 책임과 의무가 있어야 된다. 이건 사실 공화주의적 컨셉이죠. 어쨌든 맞는 얘기입니다. 이런 그 정치적 가버넌스의 전통적 사고를 현대 민주주의에서 로버트 달과 만프레드 슈미트가 몇 가지 더 저기 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군과 경찰, 지금 우리는 검찰도 들어가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민간의 통치가 실현이 돼야 된다. 그게 민주주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검찰이 저렇게 몇 대로 노는데 거기에 대한 민간 통제가 안 들어가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정이 지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저기 하는 걸 방치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닌 거죠. 명확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가 아닌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군과 경찰과 검찰과 행정력이 민간의 통제에 있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갈등과 타협의 기제로서 민주주의를 수행해야 된다. 우리가 독일의 가장 어드밴스된 바이마르 헌법, 이게 1차 대전에 패망한 독일의 엄청난 전쟁 부채를 안고 그나마 정치제도 엘리트들이 모여서 바이에른 헌법을 만들었는데, 바이에른 헌법이 독일민들 일상이 걷어버리고 부채에 시달려갖고 국민들한테는 바이마르 헌법이 그야말로 마이동풍,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 어드밴스된 가장 이상적으로 만든 바이마르 헌법이 일반 국민들의 삶 속에 체화되지 않으니까 민주주의가 작동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나치가 나타난 거죠. 다원적이고 자유로운 시민사회가 존재했다. 건국 당시 미국의 시민사회가 굉장히 역동적이었죠. 그걸 보고 그 유럽의 지성인 누구죠? 그래서 미국을 아주 가장 이상적인 나라로 격찬했죠. 갑자기 제가 토크빌이 건국 당시에 미국을 가장 이상적 사회로 봤는데 그때는 미국의 시민사회가 왕성했습니다. 다원적이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를 이루는 국제정서와 외교 역량이 있어야, 아까 있잖아요. 미패권이 세계를 지배하는데 그걸 방어할 자기 주권적 역량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되겠어요? 제가 하나 더 붙입니다. 뭐 다 아는 거죠. 최근에 그 뭡니까 저 파이낸셜 타임즈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친구 The Crisis of Democratic Capitalism 책을 썼죠. 내가 소개했는데 마틴 울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자본주의는 민주적인가? 아니면 모습적인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충돌할 때 누가 더 우선적인 건가? 현재 우리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충돌할 때 자본주의가 압도적으로 우선해 있는 사회. 이게 민주주의인가? 선거와 비선거권 과정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되느냐.
선거가 평등하게 돼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존 롤스가 그 사람이 삶의 조건이 어려워가지고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도 없고 하다못해 선거 때 선거장에도 못 간다 그러면 그게 평등한 거예요? 오스트리아가 어디서는 그래요. 선거 투표를 하면 1등을 줘요. 그 정도는 돼야 평등한 거죠. 아까 존 롤스가 얘기했잖아요. 자기 삶의 정치적인 판단을 할 정도로 의식주가 해결된 기본 재산권이 해결이 돼야 민주주의 작동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권이 평등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비선거권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국회의원 나갈 수 있어요? 지방의회 나갈 수 있어요? 행정구청장 나갈 수 있어요? 그 나가는 건 아주 좁은 문입니다. 아주 대항된 정당의 통로를 통해서 제한된 사람들이 결정하는 구조를 통해서 국회의원, 국제문제 하자. 비선거권의 평등성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중국은 있어요. 중국은 10명이 추천하면 대의원대에 나갈 수 있어요. 비선거권에 대한 민주주의는 중국이 가장 발달해 있습니다. 좀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아까 한 얘기들이니까. 이론적으로 정당은 시민 공론을 자기 정치적 산으로 삼아 선거를 통해서 집권하는 거예요. 그 집권했는데 그럼 시민들이 요구하는 시민들의 공론적 요구를 정당이 현실적으로 그거를 실현하고 있나요? 실천하고 있나요? 작동하고 있나요?